15세기 중반, 조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다. 성군 세종대왕의 통치 아래 나라는 안정되었고 학문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태양의 시대 뒤편에서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세종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의 뒤를 이을 왕세자 문종은 아버지만큼이나 총명했으나 평생을 병매에 시달렸다. 세종은 자신의 죽음보다 아들 문종의 건강과 그 뒤에 남겨질 어린 손자의 운명을 더 걱정했다. 그는 일찍이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남다른 야망과 그릇을 알아보았다. 수양은 형인 문종과는 달랐다. 그는 학문보다 무예에 능했고 조용한 궁궐보다는 거친 사냥터를 즐겼으며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세종은 훗날 이 야심 많은 아들이 어린 손자에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임종 직전까지 지편전 학자들을 불러 모아 부디 내 어린 손자를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세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150년, 위대한 성군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시대는 너무나 짧았다.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인 차력 52년, 문종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승하하고 만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12살의 어린 홍의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이다. 12살의 어린 왕은 옥좌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약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의 운명을 예감하고 김종서를 비롯한 충직한 원로 대신들에게 아들을 보필하여 나라를 이끌도록 명했다. 고명 대신 구밍다첸이라 불린 이들은 어린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에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이끄는 의정부의 신하들은 충신이 아니라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간신배 무리로 보였다. 그는 스스로를 종친의 어른이라 칭하며 어찌 신하들이 왕실의 일에 간섭하는가?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나약한 신하들과 어린 조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빼야 세종의 아들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내가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험한 신념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구국을 향한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왕좌를 향한 탐욕의 자기 합리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지않아 조선의 심장부에서 뿌려질 피가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편에 설 사람들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피해 숙청을 기획할 책사 한명회와 무력을 담당할 무인 관람 같은 야심가들이 모여들었다. 핏빛으로 물들 운명의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채사 59년 10월 10일 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에는 차갑고 음산한 달이 떠 있었다.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 한명회가 준비한 피해 잔치가 시작되는 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고명 대신들의 수장이자 호랑이라 불리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였다. 수양은 거짓으로 김종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철퇴를 휘둘러 그를 쓰러뜨렸다. 김종서의 아들들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조선의 조정을 피로 물들일 쿠데타, 계유정난, 구이유, 직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향했다. 그는 어린 조카 단종에게 달려가 김종서와 그 일파가 역모를 꾀하여 신이 부득이하게 그들을 먼저 처단하였나이다 라고 거짓으로 고했다. 12살의 어린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이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다. 두려움에 떠는 단종 앞에서 수양은 한명회가 미리 작성해둔 살생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단종의 명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반대했던 수많은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들인 뒤
그 자리에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궁궐의 뜰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고 조선의 조정은 하룻밤 사이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 하룻밤의 쿠데타로 수양대군은 완벽하게 실권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군사권과 인사권을 모두 손에 넣었다. 어린 단종은 이제 옥좌에 앉아있는 허수아비일 뿐 모든 권력은 숙부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쿠데타를 나라를 안정시킨 난이라는 의미의 정난직난이라 명명하며 스스로를 구국의 영웅으로 포장했다. 그는 김종서와 그의 편에 섰던 이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3대에 걸쳐 모두 노비로 만들거나 죽여버렸다. 수양대군은 이제 왕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목숨이 오갔고 그의 눈짓 하나에 조정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극해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보호자라는 이름 아래 조카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아직 왕이라는 이름 그 자체는 빼앗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빈 용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었다. 진짜 왕이.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더 많은 피를 부른다 할지라도 수양대군의 철권 통치 아래 조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불의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비밀리에 싹트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지편전 학자 출신의 젊은 관리들이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그리고 무신유응부, 훗날 사육신, 시리우첸이라 불리게 될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단종은 지켜야 할 유일한 왕이었고 수양대군은 왕위를 찬탈한 역적일 뿐이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어린 왕을 복위시키기 위한 비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단종의 복위를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거사 당일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내부의 한 배신자가 이 모든 계획을 수양대군에게 밀고하고 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수양대군의 잔혹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는 직접 친국 진주에 나서서 관련자들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다. 시뻘겋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고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끔찍한 고문이 밤낮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육신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수양을 전하라 부르지 않고 나리 또는 수양이라 부르며 저항했다. 성삼문은 나리는 어찌하여 왕위를 빼앗으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고 박팽년은 끝까지 자신을 전하의 신하가 아닌 상황 단종의 신하라고 칭했다. 그들의 꺾이지 않는 충절에 오히려 수양대군이 더욱 잔인해졌다. 그는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8촌 이내의 친척까지 모조리 죽이거나 노비로 삼는 멸문지화를 내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이 끔찍한 피의 숙청은 수양대군에게 왕이 될 마지막 명분을 주었다. 그는 상광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역모가 끊이지 않으니 이 모든 화의 근원인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첼사고숭 5년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복궁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조카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머나먼 강권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다. 삼촌은 조카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의 신하, 그의 왕위, 그리고 이제 그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산과 깊은 강물에 둘러싸인 청령포,
16살의 소년 왕 단종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 그를 지키던 모든 이들은 죽었고 그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조에게는 가시지 않는 불안의 근원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단종의 보기를 꾀하는 크고 작은 반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고되었다. 세조는 깨달았다. 자신의 왕위가 진정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징인 단종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한다는 것을. 결국 1457년 10월 세조는 마침내 동생인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잔인한 결심을 내린다. 그는 금부도사를 영월로 보내 조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 즉 사약 시야오를 내렸다. 이제 겨우 17살이 된 소년이었다. 한 야사에 따르면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가 차마 어린 왕에게 그것을 건네지 못하고 엎드려 통곡하자 한 노비가 활시위로 그의 목을 졸라 죽였다고 전해진다. 자신의 핏줄, 형의 아들, 자신이 모시던 왕을 죽임으로써 세조는 마침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완벽한 왕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로 왕위를 물들인 세조는 왕으로서 유능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조선을 더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업적 뒤에는 항상 왕위 찬탈자, 조카를 죽인 비정한 숙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그의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사람들은 그것이 단종과 그 어머니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세조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더 유능한 지도자가 통치하기 위해 피를 통한 찬탈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혈육의 피를 밟고 일어선 희대의 악인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정상에 서기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의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역사의 냉엄한 법칙을 보여준다. 세조의 복잡한 유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사 속 인물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